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 61살. 61년을 버텨 살았지만 정작 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면 뭐든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지키는 게 제 전부였죠. 그중엔 제 의지로 선택한 것도 있었겠지만 의무가 가져다 준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회사도 부도가 나고 사람들은 제 나이를 먼저 봤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니까요. 다만 제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졌다는 사실이 서글펐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좁고 어두운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빚독촉 전화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지만 내면은 무너져가는 여자였죠.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14살이 많고 저를 바라보며 버티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준 한 회장이 제 인생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순간에 다시 숨을 얻고 어떻게 늦은 나이에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또 한편으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 그리고 제 마지막 봄을 함께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서진 61살입니다. 평생 인사총무 일을 하며 버텨온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투병과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남편을 떠나보낸 뒤 저에게 남은 건 빚이 가득한 통장과 공허한 집뿐이었어요. 일자리를 찾아 100군데는 지원한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 요즘 젊은 팀과 일할 수 있으시겠어요? 서류에서 잘리고 면접에서 미묘한 시선을 받고 돌아섰죠. 그러다 우연히 하나의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현그룹 회장실 개인비서 채용 60세 이하 우대라고 적혀 있었지만 해보는 데까지라는 마음으로 지원했어요. 면접 당일 긴장한 채 회장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75세 강도현 회장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실제로 보니 뉴스 속 냉철한 경영자의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지친 회색빛 얼굴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리였어요. 윤서진 씨, 그가 제 이력서를 손에 든 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 투병, 회사 부도, 그리고 홀로서기 다 읽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버티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저도 오래 버텨온 사람이라 압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같은 무게를 짊어진 사람끼리만 아는 언어 같은 것. 면접은 예상과 달리 일에 관한 질문보다 삶에 관한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 손끝에 밴 잉크 자국을 보더니 아직도 손으로 메모하시는군요라고 말했어요. 저도 모르게 습관이 몸에 배서요라고 답하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일어서려는 순간 그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제가 찾던 사람입니다. 함께 일해주시겠습니까? 그 악수가 끝난 뒤에도 손바닥에 남은 그의 체온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운명 같은 만남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열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숨 돌릴 틈 없는 전투였죠. 새벽 출근, 야근, 스케줄 관리, 계열사 보고 조율하지만 강도현 회장은 의외로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보고서 정리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비서에게 단순 지시가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 대해줬죠. 어느 날 오후 서류를 정리하던 제가 높은 선반에 손을 뻗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뒤에서 회장의 손이 제 허리를 잡아줬어요.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고 등에 닿은 그의 가슴에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황급히 몸을 때려 했지만 그는 제 팔을 붙잡고 천천히 의자에 앉혔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까지 다치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서류를 건넬 때 손끝이 스치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실에서 그와 단둘이 야근하던 밤, 도시는 폭우에 잠겼고 건물은 번개에 흔들렸습니다. 순간 정전이 일어났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그가 제 팔을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가슴이 그의 가슴에 부딪히고 숨이 엇갈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체온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손은 제 등을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셔츠에 손을 짚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진 씨. 여기 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고 제 이마에 그의 턱이 닿았어요.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급히 몸을 떼었지만 서로의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린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의 눈은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죠. 회사 복도에서 쉬쉬하던 말은 곧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회장님, 요즘 비서한테 너무 의지하시는 거 아니야? 나이 차이가 좀 민망하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수연이가 격앙된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왜 하필 혼자 사는 회장님 개인 비서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그 아이의 두려움은 이해했지만 그 말은 제 존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살아야 하지 않니? 누구 눈치 보면서 더 버티라는 거야? 하지만 수연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장이 엄마한테 이상한 마음까지 품은 건 아니지. 그 말에 정전 속에서 그의 손길, 흔들리던 불빛 아래에서 나누었던 눈빛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가장 놀란 사실 하나, 제가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 날 출근길, 회장실 앞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서진 씨, 괜찮습니까? 어제 안색이 안 좋아 보였는데 그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복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한 여직원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니까 소문이 나지. 저는 급히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저는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 주차장에서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 씨. 어둠 속에서 그가 다가왔어요. 제가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을 때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도 저 때문에 힘드시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나와 회장의 관계가 애매하게 흔들리던 어느 날 새벽에 급하게 걸려온 전화. 비서님, 회장님이 응급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위험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심근경색 전조 증세를 몇 번이나 숨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혼자 병과 싸워온 한 남자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그를 만났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제 손을 그의 손이 약하게 잡았어요. 당신 일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숨기시면 어떡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그가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서진 씨. 나도 당신이. 그날 밤 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어요. 새벽녘 그가 눈을 떴을 때
저를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어디 가겠어요? 저도 웃으며 답했죠. 그가 제 손을 입술로 가져가 가볍게 입 맞췄습니다. 서진 씨, 당신 없으면 하루가 너무 깁니다. 그 말에 저는 그의 이마에 제 이마를 기댔어요. 저도요, 회장님. 저도 당신 없이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마음을 확인했어요. 퇴원하는 날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결국 회복했고 그는 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비서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사회와 여론, 딸의 걱정, 세상 모든 시선을 떠올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를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제 나이가 75입니다.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가 말끝을 흐렸을 때 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있는 순간이 중요하죠. 제 말에 그가 제 손을 입맞추며 끌어당겼어요.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지고 제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사랑합니다, 서진.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도연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60평생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장의 비서가 아닌 그의 동반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반대했고 딸 수연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버팁시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어느 봄날 아침 우리는 조용한 예식장에서 서약을 나눴습니다. 하객은 몇 명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어요.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 전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며 답했죠. 마지막까지 함께할게요. 누구도 축하하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우리 둘에게는 인생 후반부의 첫 봄 같은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저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도 그의 품에서 속삭였어요. 저도요. 당신이 제 마지막 사랑입니다.